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세계 1위 브라질에 1대4로 졌습니다. 세계 1위의 벽은 높았지만 우리의 태극전사들은 포기하지 않고 막판까지 투혼을 펼쳤습니다. 네, 비록 8강 진출의 꿈은 무산됐지만 이번 월드컵에서는 미래 한국 축구를 짊어질 신진 선수들을 대거 발굴했습니다. 다음 월드컵의 주역들은 누구인지 이번 월드컵의 성과 총 정리해봅니다. 추운 날씨에도 밤샘 응원전이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2만 명으로 추산되는 시민들이 모여서 거리 응원을 펼쳤고 치킨집과 호프집들도 응원 인파들이 몰려 불야성을 이뤘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요 노조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총파업 동력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세계 최강 브라질의 벽은 높았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브라질을 상대로 1대4로 패하며 8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카타르 현지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다솜 기자, 잘 싸웠는데 좀 아쉬움이 남네요. 네, 이 피파 랭킹 1위 브라질을 상대로 선전을 기대해봤지만 이 큰 점수차로 패하며 벤토의 카타르 월드컵 여정은 끝이 났습니다. 에이스 네이마르가 돌아온 브라질의 위력은 예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경기 시작 7분 만에 비니시우스에게 선제골을 내준 한국은 6분 뒤 페널티킥까지 허용했습니다. 네이마르는 지난 6월 평가전 당시 페널티킥으로 2골을 넣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장면이 재현되며 추가골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히샬리송과 파케타에게 연속 실점을 허용해 전반전을 0대4로 마쳤습니다. 한국이 월드컵에서 전반에만 4골을 준 건 지난 1954년 이후 68년 만입니다. 그래도 우리 선수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후반 31분 교체로 투입된 백승호의 중거리 슈팅이 골망을 가르며 1대4로 점수차를 좁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득점은 없었고 경기는 그대로 끝이 났습니다. 부상 선수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체력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고 개인 기량에서도 브라질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8강 진출에 실패한 우리 선수들은 경기 후 믹스존에서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그래도 12년 만에 원정 16강을 달성한 만큼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채웠던 브라질 축구 팬들은 경기가 끝난 뒤 노래를 부르며 8강 진출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새벽 시간과 영하의 날씨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2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열띤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윤정 기자, 90분 동안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한국과 브라질의 16강전을 응원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로 이곳 광화문 광장은 붉게 반짝였는데요. 비록 졌지만 영하의 기온에도 이 시민들은 추위를 뚫고 한마음 한뜻으로 끝까지 우리 대표팀을 응원했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광장에 자리를 잡은 시민들은 함성을 외치고 응원가를 부르며 대표팀을 응원했는데요. 전반 7분 만에 브라질의 공격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의 한 골을 내주고 6분 뒤 네이마르의 페널티킥이 골망을 뚫자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이후 2골을 더 내주며 전반에만 모두 4골을 실점하자 시민들은 망연자실했지만 눈발이 날리는 추위에도 경기 끝까지 선수들과 함께 했는데요. 후반 31분 우리 대표팀 백승호가 중거리 슛을 골로 연결하며 한 골 만회하자 시민들은 뛸 듯이 기뻐하며 환호를 질렀습니다. 오늘 거리 응원에는 약 2만여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되는데 경찰은 인력 약 400명을 투입해 안전관리에 나섰고 서울시는 영하의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비상 대피 공간도 운영했습니다. 또 응원단과 출근 인파가 섞여 혼잡을 빚을 것을 대비해 오전 6시 전후로 지하철 2, 3, 5호선을 각각 2회씩 추가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예, 영하의 기온을 이어갔지만 광화문 광장의 응원 열기는 그야말로 펄펄 끓었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울고 웃었던 현장을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의 통제 속에 응원 인파가 속속 모여듭니다. 줄도 많고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발목까지 오는 긴 외투에 머리까지 칭칭 감은 목도리, 손난로까지 챙겼지만 이마저도 추워 임시로 마련된 한파 쉼터에서 몸을 녹입니다.
하지만 추위도 잠시. 경기 시작 1시간도 전부터 세종대로를 따라 수만 개의 빨간 뿔이 깜빡입니다. 영하 3도의 추위에도 시민들의 뜨거운 응원 열기로 이곳 광화문 광장은 붉게 타올랐습니다. 휘감은 태극기로 존재감을 드러낸 영락없는 대한민국 축구팬입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제쳐두고 뭉쳤고 저 내일 시험인데 여기 왔어요. 저도 내일 시험이에요. 월드컵은 4년에 한 번, 시험은 1년에 4번. 잠을 포기하고 또 추위를 뚫고 나선 패기로 선수들에게 힘을 싣습니다. 하지만 들뜬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전반 46분 만에 점수차를 4점이나 벌린 브라질의 압도적 경기력에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숙연해졌습니다. 여기에 눈발까지 휘날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둘씩 자리를 뜨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 오늘 새벽 광화문 광장에는 경찰관 65명과 기동대 6개 부대 등 380여 명, 특공대 20명이 배치됐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치킨집 등 업소들도 대한민국 축구팀을 응원하려는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거리도 인파로 활기를 띠었습니다. 김창석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신촌의 한 거리. 술집들이 마치 이른 저녁처럼 불을 켜고 영업 중입니다. 술집 안은 시민들로 가득 찼고 출입문엔 16강전으로 연장 영업한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얼굴에 태극기를 그리고 대표팀을 응원하는 시민들. 새벽 시간이지만 지친 기색도 없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파이팅하고 있습니다. 인근 술집도 축구를 보려는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밤잠을 포기해야 하지만 4년 만에 한 번 찾아온 축제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내일 수업이 있긴 한데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봐야죠. 대형 스크린을 설치한 치킨집. 시민들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유니폼을 입고 우리나라를 응원합니다. 이 치킨집은 평소에는 새벽 1시 전에 영업을 끝내지만 오늘은 마감 시간을 7시간 연장해 오전 8시에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쇄도하는 예약 문의에 자영업자들도 기쁘긴 마찬가지입니다. 예약 문의가 아직도 오고 지금도 못 받아서 돌려보내는 손님들도 많고요. 좋죠. 진짜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힘들었는데. 아파트 단지들은 새벽 시간에도 환한 불빛을 내비쳤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이 밤잠을 잊은 채 월드컵 8강 진출이란 달콤한 꿈을 꿨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2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던 일본은 크로아티아에 패배했습니다. 전후반 1대1 무승부로 승부차기까지 접전을 벌였지만 크로아티아는 3골, 일본은 1골만 성공시키면서 8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여정은 여기서 멈췄지만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상 2번째 원정 16강이라는 쾌거뿐 아니라 새로운 희망도 봤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월드컵을 불과 3주 앞두고 얼굴을 다친 손흥민. 출전 자체도 불투명했지만 마스크를 들고 카타르에 왔습니다. 잘 맞지 않는 마스크를 끊임없이 매만지면서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천금 같은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1%보다도 조금 더 낮은 퍼센트데이지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만 보고 달려갈 것 같습니다. 토종 스트라이커 조규성의 발견도 새로운 성과입니다. K리그 득점왕으로 가나전에서 멀티골을 넣으며 세계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실력으로 입증했습니다. 카타르에 가게 된다면은 경기를 뛰어서 이제 축구 국가대표라는 이제 그 자부심을 가지고. 팬들은 연호했지만 감독은 외면했던 선수. 이강인은 소속팀에서 꾸준한 활약으로 마침내 벤투에 마음을 돌렸습니다. 카타르에서도 이름값을 톡톡히 했습니다. His technical quality. This season improved certain things if we compare with the last one. 아시아 선수 최초로 이탈리아 리그에서 이달의 선수상을 받은 김민재도
몸 상태가 100%는 아니었지만 철벽 수비를 증명했습니다. 도하의 기적은 여기서 멈췄지만 4년 뒤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예, 지금 카타르 현지 분위기는 어떨까요? 카타르 현지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을 응원한 윤동빈 보도국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윤동빈 기자 연결됐습니까? 예, 연결돼 있습니다. 예, 자, 우리 대표팀 강호 브라질에 맞서서 최선을 다한 경기 보였는데요. 자, 경기 끝나고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경기장 빠져나오는 데만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요. 진짜 브라질 사람들은 완전 축제 분위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한국 대표팀 붉은 악마 응원단은 진짜 이 화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경기장에 굉장히 귀퉁이에 이 적은 숫자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정말 이 축제를 즐기는 분위기로 다들 목이 터져라고 원했고 저도 지금 목이 많이 쉬었는데요. 예. 이 붉은 악마 응원단이 이 축제를 즐기고 또 이 선수들한테 끝까지 이 포기하지 말라는 힘을 넣어주려고 아리랑 응원가도 끝까지 부르고 오피스 코리아도 부르고 하니까 그게 이 선수들한테도 전해져서 선수들도 한 후반전 들어서 4대0 점수 차가 됐었을 때는 조금 전의를 약간 상실할 것 같은 순간도 있었는데 그런 응원을 보면서 선수들도 갑자기 힘을 내더니 조규성, 이강인, 황희찬 이런 선수들이 막 투지를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예. 백승호 선수 골까지 연결됐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카타르 현지는 지금 상당히 더운 날씨 같은데 오늘 경기 열린 스타디움은 에어컨 시설이 없었다는데 덥지는 않았나요? 예, 이 경기장이 이제 곧 이번 대회를 끝으로 철거될 경기장이다 보니까 에어컨 시설이 다른 경기장보다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그래도 여기 현지 시간으로 이 우리나라 경기는 오후 10시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던 경기다 보니까 나름 이렇게 선선한 바람도 좀 불고 해서 그렇게까지 막 엄청 덥다거나 선수들도 막 그렇게 더위를 막 심하게 느끼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윤 기자가 그 관중석에 브라질 응원단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할 것을 그렇게 예상하지 못해서 붉은 악마들도 이렇게 관중석에 표를 많이 구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표를 어떻게 구했습니까? 저는 사실 H조 1위, H조 2위로 올라갈 그 가능성까지 티켓을 다 구매해놨습니다. 근데 여기 현재 오신 분들은 그 조별리그 3경기만 이제 보시거나 하고 그리고 나서 16강 진출 결과가 나오고 나서 티켓을 구하려고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예. 근데 티켓을 못 구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면 상대가 브라질이기 때문에 이 브라질은 정말 우리 이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한다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랍 현지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월드컵을 보러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잉글랜드 이런 축구 강국들 팬들도 다 브라질 경기는 한 번씩은 보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티켓을 갖다가 이제 안표로라도 다 구하려는 팬들이 많았기 때문에 애초에 미리 구하지 못한 우리 붉은 악마 팬들은 구하려고 하다 보면 안표 값이 적은 티켓은 제가 한 70만 원, 80만 원도 본 것 같고요. 많게는 한 200만 원짜리 티켓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귀국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좀 붉은 악마 팬분들이 이전에 조별리그 경기들보다는 좀 많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자, 어쨌든 오늘 브라질에는 비록 패배를 했지만 우리 선수들 초반에는 쉽지 않았던 원정 16강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윤 기자는 현장에서 우리나라의 경기를 계속 다 보셨는데 기억에 남는 경기 장면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장면일까요? 당연히 경기 다 보신 분들처럼 공감하는 게 이 16강 진출이 결정됐던 포르투갈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첫 골도 너무 김영건 선수 골도 너무 대단했고요. 또 우리 명예 우스갯소리로 네티즌 분들이 명예 한국 시민증을 줘야 된다고 하는 우리 호날두 한반도라는 별명도 나왔는데 호날두가 등패스를 해줘서 김영건 선수 골 들어갔을 때도 너무 다들 막 소리를 질렀는데 황희찬 선수 골 들어갔을 때는 정말 다들 광란의 분위기였습니다. 막 울기도 하는 팬분들 엄청 많았고요.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한국 축구에 대한 해외의 평가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자, 실제로 월드컵 현장에서 본 한국 축구에 대한 반응, 뭐 외국 축구 팬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한국 축구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다녀보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도 한국을 응원한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류가 지금 뭐 우리 이번에 월드컵 개막전 때에도 BTS의 그 멤버가 그래서 정말 이 한류 드라마 때문에도 한국을 응원한다는 자원봉사자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그분들도 그냥 연성 팬처럼 응원하는 분위기였는데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역전승까지 이뤄내면서 16강을 가다 보니까 정말 축구 팬으로서도 한국 축구의 끈적한 한국 축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더라고요. 막 끝까지 뭐 한계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물어뜯고 달려드는 그런 축구에 대해서 또 매력을 느끼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윤동빈 기자 목소리가 사실은 저렇지가 않은데 응원을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목소리가 상당히 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타르 현지에서 윤동빈 보도국 기자였습니다.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대한민국 선수들 오늘 너무 잘 싸웠고 우리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세요. 제 가슴 속에 우리 태극 전사들이 뛰고 있습니다. 이 도하의 기적을 만들며 극적인 16강행을 이뤄냈던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조금 전 맞붙었던 세계 최강 브라질의 벽은 넘지 못하면서 8강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네, 이번 카타르 월드컵의 성과와 의미 무엇인지 문화스포츠부 문승진 부장과 함께 경기 내용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결국은 높은 벽을 뚫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우리 선수 상당히 잘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고 역시 브라질 하면 항상 월드컵이 열 때마다 우승 후보로 점쳐지는 그런 팀이라 볼 수 있고요. 조금 아쉬웠던 게 6월 달에 저희가 한번 평가전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1대5로 패하면서 뭔가 강력한 백신을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초반에 실점했던 것이 똑같이 또 재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브라질 팀이 보면 이 약한 팀하고 상대할 때 초반 한 10분에서 15분을 굉장히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골을 넣게 되면 오히려 약팀이라도 만회하기 위해서 또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역습이 나와서 오히려 브라질이 더 득점이 많은데 이번에도 지난 평가전에서 7분 만에 우리가 골을 허용했는데 오늘도 7분 만에 결국에는 비니시우스 선수의 골을 허용했고 또 위험 지역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페널티킥을 허용하면서 네이마르 또 시찰리송, 파게타 이런 선수들한테 연속골을 허용해서 전반에만 이미 4대0으로 끌려가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승부는 이미 거기서 끝났고 어떻게 우리 선수들이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냐. 그래도 어쨌든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고 백승호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0패는 모면했는데 어쨌든 16강 굉장한 성과라고 볼 수 있겠죠. 8강행은 자절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년 만에 한국 월드컵 역사상 두 번째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쾌거의 목표는 달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원정 16강을 남아공 이어서 달성을 했고요. 사실 이제 많은 팬들분들이나 국민들이 사상 첫 또 8강 진출을 한번 내심 또 우리 앞선 경기에서 일본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못 올라가면 또 그것도 좀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쨌든 한국 선수들이 월드컵 16강을 또 한 번 이뤄냈다는 거는 큰 성과라 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16강 의미가 있는 게 포르투갈, 우루과이 이런 강팀들과 같은 조에 있으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회복한 게 어떻게 보면 16강과 함께 또 다른
우리 대표팀의 가장 큰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본이 이제 8강 실패를 했잖아요. 예. 만약에 이제 일본이 8강에 성공했으면 우리 선수들이 조금 더 힘을 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한일전 하면은 한국 선수들 그런 부담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 벤투 감독도 외국 감독들이 보면 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다 알아요. 그리고 벤투 감독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4년을 지휘봉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왜 이겨야 되는지 이런 어떤 정서적인 부분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일본이 올라갔다는 걸 확정 지었으면 우리 선수들도 조금은 심리적으로 조금 더 조심할 수 있었는데 초반에 어쨌든 이 실점한 게 결국에는 조금 결과가 안 좋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월드컵에서 이제 월드클래스 증명했죠. 손흥민 선수의 뒤를 이어서 한국 축구의 신인 선수들, 이끌어갈 선수들 눈에 띄었거든요. 4인방을 좀 꼽아주신다면 누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이번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은 끝났고 이제 2026년 이제 월드컵은 이제 그 캐나다, 미국, 멕시코 여기서 열리는데 2026년 월드컵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번 월드컵은 사실 어떻게 보면 92년생들이 주축이에요. 손흥민, 황희찬, 김진수 이런 선수들이 이제 주축인데 이 선수들이 과연 4년 뒤에도 뛸 수 있을까? 이거는 약간의 물음표가 붙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엔 96년생 바로 황의조 선수, 황희찬 선수라든가 또 김민재 선수, 또 여기에 이강인 선수라든가 오늘 또 골을 넣은 백승호 선수 이런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4명을 꼽으라 그러면 일단은 조규성 선수, 초종의 어떤 득점왕이 국제 무대에서 세계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어떤 걸 실력으로 입증을 해줬고 또 황희찬 선수, 이 선수가 이제 96년생인데 김민재 선수와 마찬가지로 날카로운 돌파로 포르투갈전에서 역전 결승골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 또 김민재 선수가 왜 통곡의 벽이고 왜 이탈리아에서 이 선수를 베스트 11으로 뽑을까라는 이유를 이번에도 실력을 보여줬고 물론 뭐 브라질전에서 실점을 많이 했지만 이건 뭐 김민재 선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수비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이제 다음 월드컵 때는 어떤 이제 고참으로서 베테랑으로서 팀을 이끌어야 되는데 이 선수 중심으로 이제 수비 라인이 구축이 된다면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역시 또 마지막 막내 형님이라는 이강인 선수 2001년생으로 제일 막내지만 하는 행동이나 선수들한테는 약간 형님 같은 그런 존재거든요. 팬들을 유도하는 어떤 그런 모션도 그렇고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왼발의 스페셜리스트라는 별명이 있듯이 이 선수가 결국에 이제 앞으로 향후 한국 축구의 이제 어떤 미래를 책임질 그 한국 축구의 어떤 미래는 이강인 선수의 왼발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뭐 16강 진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데는 이제 4년 동안 빌드업 축구를 완성시킨 이제 벤투 감독의 이제 공도 클 텐데, 자 벤투의 4년 평가와 함께 히딩크 감독 예전에 이제 히딩크 감독과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둘 다 어쨌든 외국 감독으로서 최장 기간 감독을 했고 일단 벤투 감독은 국내 감독, 해외 감독을 통틀어서 4년이라는 기간을 맡긴 감독이 없었거든요. 그만큼 어쨌든 오랜 기간 동안 한국 팀을 맡으면서 어떻게 보면 월드컵 10회 연속이라는 어떤 그런 큰 성과를 이뤄냈고요. 또 여기에 이제 그 빌드업 축구라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수비 위주의 역습 위주의 빠른 돌파 뭐 이런 정도의 축구를 구사했는데 이 벤투 감독이 점유율을 높이는 수비서부터 패스를 통한 빌드업 축구를 장착을 했고 처음에 사실 비난 여러분도 많았어요. 한국 축구에는 안 맞는다. 선수들이 잘 이해도가 떨어진다. 이런 여러 가지 비난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에는 이것을 이뤄냈고 어떻게 보면 한국 축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줬다.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 이런 축구를 배웠던 선수들이 결국엔 나중에 이거에 완성도가 있었을 경우에는 더 높은 경기력으로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히딩크의 리더십과 벤투의 리더십을 비교하는데 일단 히딩크 감독은 선수들의 특징이 선수들의 무한 경쟁, 묘한 심리전을 통한 무한 경쟁을 하면서 선수들의 발전을 이끌어내요. 그래서 한 가지 포지션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왼발을 잘 쓰지만 오른발도 잘 써야 될 것 같다. 또 히딩크 감독은 공격은 잘하지만 수비도 열심히 해야 뭔가 뽑아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어떤 계속 동기부여를 하면서 선수들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반면에 벤투 감독은 약간 믿음의 축구. 한 번 믿으면 네가 설사 실수를 하더라도 난 너를 믿으니까 끝까지 자신 있게 해봐라. 이렇게 약간 용기를 북돋아주는 스타일이고 언론을 대하는 어떤 이런 전체적인 어떤 외부와의 그 모습을 보면 히딩크 감독은 굉장히 유연적이에요. 그리고 그 제일 먼저 대표팀에서 한 게 형 문화를 없앴어요. 선수들이 뭔가 바쁜 상황에서 계속 뭐 우리 이제 선후배 관계가 철저하자니까 뭐 홍보형 패스해줘 뭐 이러니까 히딩크 감독이 봤을 때 한국말을 모르지만 뭔가 얘기가 긴 것 같다.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우리는 한국은 형이라는 호칭을 쓴다. 경기장 그라운드 내에서 형이라는 호칭하지 마라. 그냥 명보 뭐 천수 뭐 이렇게 이름을 불러야지 언제 뭐 형 존댓말 쓰다 보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벤투 감독은 약간 좀
외부의 어떤 그런 지적에 대해서도 자신만의 색깔, 약간 좀 고집이 강한. 그 대신 선수들 입장에 봤을 때는 우리 감독은 굉장히 튼튼한 버팀목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감독만 믿고 따르면 되겠다. 이강인 선수 왜 투입 안 하냐는 그 팬들의 연호에도 끝까지 안 뛰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솔직히 봤을 때 우리 감독은 진짜 뭔가 자신이 믿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에 따르면 되겠다. 이런 약간 리더십의 차이가 있죠. 네, 어쨌든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 한국 축구의 희망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향후 이제 한국 축구가 더 발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4년 뒤를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26명 중에 골키퍼 3명 빼면 23명 가운데 국내파가 12명이에요. 그러니까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축구가 물론 뭐 손흥민 선수라든가 황희찬 이런 해외파 선수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K리그, 국내 리그가 활성화가 되고 발전이 돼야 손흥민 같은 선수가 나오는 거지 하루아침에 그냥 손흥민 선수가 갑자기 한국 국적을 갖고 태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국내 프로축구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되고 제가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상파들이 지금 월드컵을 경쟁적으로 그냥 많은 물량을 투입해서 돈을 투입해서 똑같은 시간대에 세 군데에서 중계를 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만큼의 열성을 과연 프로축구 경기도 한 번에도 중계한 적이 있냐. 아마 축구 팬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딱 떠오르는 기억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파들도 4년에 한 번씩 월드컵만 이렇게 열띠게 중계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렇게 지상파나 이런 데서 축구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면 선수들은 분명히 팬들의 사랑과 관심을 4년 뒤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로 보답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도하의 기적을 만들어서 잘 싸워준 우리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표는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간단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권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민생 개혁에 매진했다고 자평하면서도 정부 여당을 향해선 야당 파괴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인 윤석열 정부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했고 하지만 측근 구속과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선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고 관례였던 기자회견도 생략했습니다. 따로 기자간담회를 안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 대표 측근 의원들은 검찰 수사를 앞둔 시점이어서 침묵을 지켜야 한다는 조언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언론인들의 질문은 온통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상황으로 집중될 거예요. 여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게 중요한 것이 민생 살리기입니까? 그분 살리기입니까? 이런 가운데 당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재창당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전 내년에 좀 생길 거라고 봅니다. 비명계 재선 의원은 이 대표의 기소 여부가 분당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을 만난 데 이어서 주말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도 만찬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대응하면서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윤 대통령이 관저 정치를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아린 기자입니다. 지난 3일경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내각 주요 인사들과 관저 만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여권 인사와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최측근 인사라며 특히 이 장관의 방문은 여권 내부를 향한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장관의 거취가 전국의 중요한 변수가 된 상황에서 정치권 전체에 묵직한 메시지를 준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거는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윤 대통령은 여권 핵심 인사들과도 관저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권성동 장제원 의원 등 친윤계 의원들과 부부 동반 만찬을 시작으로 여당 지도부를 초청했고 유력한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과도 3시간가량 단독 회동했습니다.
최근 여당 내에선 전당대회 룰을 놓고 현재 30%인 여론조사 비중을 10%로 줄이고 민주당 지지자는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 대통령실의 뜻이 반영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여당은 예산안이 처리되는 대로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윤심을 둘러싼 당권 주자들 간 기싸움도 점점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관례였던 기자회견 없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최고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인 윤석열 정부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했고 대화와 타협은 자치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치 않을 것입니다. 이 정권은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정부 여당에 경고합니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십시오. 예, 어제 이재명 대표의 워딩을 보면 정부를 향해서는 이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얘기가 됐던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 대표에게는 지금까지 늘 하던 얘기고요. 정말 새롭게 들어올 만한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글쎄 범죄 수사를 야당 파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혹시 그 문제가 지금 범죄 수사를 하는데 야당 파괴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가 무리하게 민주당 전체를 이 대표 그 수사 방어에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도 물론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되지만 야당과 모든 정치인들은 사실은 국민과 역사 앞에서 그걸 인식하면서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인들 모두가 국민과 역사를 인식하고 그걸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역대 당대표들이 이제 그동안 보면 취임 100일 때마다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으려고 그런 것이다. 자, 그런 해석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정치인들은 100일, 1년, 이런 어떤 기획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면 예. 기획 이벤트로 자기를 알리거나 당을 알리거나 홍보에 활용을 하거든요. 좋은 예. 기회니까요, 그게. 그런데 그런 기회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그런 해석을 나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민생을 100일 동안 성과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민생을 100일 동안 챙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기자회견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은 어제였죠. 이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게 중요한 것이 민생 살리기입니까? 그분 살리기입니까? 민주당은 선을 넘지 마십시오. 어떻게 야당 탄압이라고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모든 퍼즐이 거기만 딱 비어있는 상황인데 야당 탄압이라고 되풀이해봐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만 잃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출되고 나서 민주당이 100일 동안 야당 탄압을 외치면서 이재명 지키기에만 주력하고 있다. 자, 이런 비판들이 이제 세간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자,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의 100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글쎄 100일 동안에 무슨 대단한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김상일 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어떤 공직자들은 100일 동안 지나면 뭔가 자기 성과를 홍보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죠. 예. 송영길 대표, 이해찬 대표 다 그렇게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100일 동안 이제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정말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질문이 빗발치는 그런 상황이 될까 봐 그걸 우려해서라고 보여지고요. 글쎄 정부 여당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건 분명하죠. 예.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라고 얘기할 때 정부는 좁은 의미로는 행정부,
지금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를 얘기하지만 정부라고 얘기할 때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다 포함한 게 대한민국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뭐 이른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의도의 여당은 지금 민주당이라고요. 100일 동안이라면 여러 가지 정말 국민들이 박수를 칠 만한 어떤 법률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예산안도 이미 처리할 시간이 넘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미리 다들 뭔가 협의해서 여당과 협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었는데 여지까지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은 정말 여의도 여당으로서 또 전체적으로 봐서 대한민국 정부 일각으로서 좀 문제가 있는 행보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뭐 용산으로, 뭐 서초동 검찰로, 또 뭐 공수처로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무슨 뭐 항의하고 뭐 야당 탄압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만 하고 있으니 사실은 뭐 좀 부끄러워할 일이고 그러니까 더더구나 성과가 없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당 일각에서 이제 사법 리스크를 이야기를 하면서 분당 가능성도 언급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글쎄요, 분당을 언급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진 않고요. 뭐 분명한 건 이제 지금 분열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분당까지 가는 거는 동기는 충분할지 모르지만 동력이라든가 결단력, 용기 이런 거는 저는 지금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력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구심점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지지 세력이 충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뭐 그렇게 충분해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과거에 뭐 바른당이나 뭐 국민의당 이런 데들이 제3당으로서 모험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실패를 했거든요. 그런 어떤 학습 효과 때문에 과감한 결단도 지금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분당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먼 얘기고 총선에 임박해서 그때 변수들이 나오면 그때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총선까지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그대로 문제없이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뭔가 구체적인 물증이 나오거나 굉장히 구체적인 뭐 증언이 나오거나 그러면 그때는 조금 판단을 달리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게 지금 하는 비판들을 지난 당대표 선거 때 다 했거든요. 했는데도 당원과 어쨌든 중도층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거에 승복을 안 한다는 그런 식으로 또 이게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뭐 물러나라든가 이런 얘기를 뭐 속으로 그렇게 좀 그래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도 지난 선거의 결과에 승복한다는 차원에서 쉽게 얘기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권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만찬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는 한동훈 장관 그리고 이상민 장관과도 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자, 이렇게 장관들, 특히 한동훈 장관, 이상민 장관과 만찬을 한 게 이 정치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글쎄, 뭐 숙소에서 저녁 먹는데 그걸 일일이 무슨 뭐 의미가 있다고 부여하긴 그런데 주체가 대통령 아닙니까? 더더구나 이건 또 사저가 아니고 관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이제 지켜보는 사람들도 뭐 공적인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굴 처음 만났느냐, 뭐 친윤 4인방 부부 만찬을 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이렇게 또 의미 부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또 정진석 의원도 만났고 독대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의원도 만났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동훈, 이상민 장관 또 다른 분이 또 만난지 모르겠는데 이분들 또 뭔가 그 개인적인 만남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뭐 신임을 한다거나 이분들 특별히 뭐 힘을 실어준다거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국무위원 전체를 만났다거나 전체 한꺼번에 만나기 어려우면 뭐 반반 이렇게 만났다 하는 게 아니고 이상민, 한동훈, 이상민 두 장관만 만났다고 하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좀 다 아시다시피 뭐 이른바 대표 차출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야당에 정말 표적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뭔가 좀 흔들지 말고 일하라. 뭐 이런 식의 혹시 신임을 하고 힘을 실어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가 보면 뭐 친윤 4인방 김기현 의원, 정진석 의원 뭐 이렇게 쭉 만났다고 하는 것은 혹시라도 너무 윤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에 너무 깊이 개입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는 들어요. 당연히 뭐 여당 상황과 여의도 정치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너무 이렇게 깊이
뭐 다들 뭐 이른바 대선 저 대표 주자들 무슨 면담을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니까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국무위원 전체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방금 교수님께서는 좀 지적을 하셨듯이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권에서 퇴진 압박을 굉장히 그렇죠. 많이 받고 있는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불러서 만찬을 같이 했다는 것은 뭔가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일 것 같아요. 국민을 그렇게 보듬어 주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본인의 어떤 뭐랄까 계열 내지는 뭐 후배 내지는 패밀리 뭐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장관을 그렇게 챙긴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품이 커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상황 속에서 이상민 장관을 저렇게 챙기는 게 적절한가 좀 섭섭하고 아쉬운 대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한동훈 장관이야 이제 그 본인이 이제 정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정치에 좀 중심으로 세우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뭐 만난다, 뭐 이거는 힘을 실어준다 이렇게 해석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전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여론을 좀 떠보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여당의 전당대회 시계도 빨라지고 있죠. 국민의힘 투톱인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차기 당대표 조건을 몇 가지 제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수도권에서 선거 승리를 견인해낼 수 있는 분, MZ세대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고 MZ세대의 미래를 설계해 줄 수 있는 분, 공천 관리를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분, 이런 조건을 갖추거나 가까운 분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고 일반론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성에 차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은 아닙니다. 차기 지도부 역시 이러한 MZ세대, 미래세대의 새로운 물결에 공감하는 그런 지도부가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예,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렇고 MZ세대를 상당히 신경을 쓰는 듯한 모습이에요. 자, 저런 조건이라면 어떤 후보가 좀 떠오르십니까? 글쎄요, MZ세대 이준석 대표가 지금 징계받아가지고 예. 없어진 상황인데 예. 자꾸 저렇게 얘기하면 그럼 왜 이준석 대표는 저렇게 쫓아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 수도권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꼭 수도권이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데서 예를 들어서 지금 또 대표와 선거대책위원장은 또 다른 그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고요. 예. 대표는 당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저렇게 마치 선거에서 앞장서 뛰어서 수도권에 바람을 일으키고 MZ세대에 뭐 인기를 얻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글쎄 성에 차지한다는 말이 계속 주호영 원내대표가 했다는 말이 계속 보도가 됐었는데 내가 한 말은 아니다? 그럼 혹시 누가 윤 대통령이 하셨나? 이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도 지금 현재 열심히 뛰고 있는 분이 많은데 그럼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이 다 성에 차지 않고 저런 MZ세대 수도권 이런 데 맞춘 분들이 아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조금 신중한 발언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한동훈 대표서를 띄워서 그 여론을 들어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자, 이런 거 사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왜냐하면 대통령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원내대표, 그다음 비대위원장 굉장히 비슷하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고 표현이 예. 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우리 노동일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준석 전 대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인물을 좀 찾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인물로서 한동훈 장관을 상정하고 시중의 여론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오고 있는 주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그런 분 그 지금 그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이나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MZ세대 그러니까 2030을 아우를 수 있고 수도권의 인지도가 충분히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좀 별로 없거든요. 지역 기반이 탄탄한 분들, 이런 분들은 계시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국민들이나 저희 뭐 평론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을 좀 조기 등판시키려고 한번 떠보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교수님 보시기에 한동훈 장관이 당대표에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누가 이렇게 에드벌룬을 띄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윤심이 정말로 한동훈 장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정치적으로 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카드 조건에서 지금 꺼내서는 안 되는 카드고 예.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뭐 선거가 있다. 그러면 선거에서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치어리더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만약 당대표가 한다 그러면 정말로 만신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고 또 한 가지는 야당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지금. 검찰 수사 저렇게 야당 파괴를 하더니 결국 정치권에 한동훈 장관이 들어오려고 했구나라는 말밖에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외에도 부정적인 뭐 여러 가지 그 이유는 뭐 10가지 이상 들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들은 일단 호사가들의 발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장동 일당 중 하나인 남욱 변호사가 연일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재판에서는 지난해 정영학 회계사가 핵심 증거인 녹취록을 검찰에 냈을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실장이 바로 그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수사 정보가 실시간으로 유출된 셈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의 단초가 된 건 정영학 녹취록. 대장동 팀의 일원인 정영학 회계사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9월 26일 김만배 씨 등과 나눈 140시간 분량의 녹취 파일과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재판에 나와 정 회계사가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한 사실을 정진상 실장이 당일 저녁에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정 실장이 정 회계사의 녹취록 제출 사실을 김 씨에게 바로 알려줬고 남 변호사 자신이 미국에 있을 때 김 씨로부터 이를 전해 들었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에게 실시간으로 흘러들어간 셈입니다. 정진상 실장 통해서 정영학 녹취록 제출 여부 들으셨다는 거 사실입니까? 남 변호사는 또 지난해 대선 경선을 앞두고 정 회계사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관련 자료를 이낙연 전 대표 측근인 윤영찬 의원에게 넘겼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해 경선에서 맞붙은 상황. 윤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예, 전해드린 대로 남욱 변호사는 어제 재판에서도 이재명 대표 측근들에 대한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관련 내용을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남욱 변호사가 이제 이야기한 게 정영학 회계사가 이제 검찰에 그 녹취록을 제출한 그날 그 제출한 사실을 정진상 실장이 알고 있었다. 자, 이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건 일단 남욱 변호사의 주장이고요. 그렇죠. 작년에 이제 그 대장동에 관련된 수사가 시작이 될 때쯤 모두 다 아는 것처럼 정영학 회계사의 그 녹취록으로 이 사건이 굉장히 크게 불붙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와 관련해서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이 이제 남욱 변호사에게 질문을 했는데 일단 그 녹취 파일과 그 또 녹취록이 검찰에 제출됐다는 걸 언제 알았느냐? 본인은 제출한 당일 저녁에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진상 실장이 김만배 피고인한테 전화해서 정영학의 검찰에 녹취록을 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이제 남욱 변호사 얘기했는데 예.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느냐? 그래서 이걸 김만배 피고인한테 들었는지 정민용 피고인한테 들었는지라고 좀 헷갈리다가 그래도 김만배 피고인한테 들은 것 같다. 이렇게 덧붙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진상 실장은 도대체 누구에게 이 얘기를 들었는가? 이게 또다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만약에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당시 검찰의 수사 상황이 이 정진상 실장, 즉 이재명 대표 측에 실시간으로 흘러들어갔다. 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 주장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어떤 처벌을 누가 받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때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예. 만약에 수사관이 그 수사상의 기밀을 누출했다라는 것이 밝혀진다고 한다면 그 수사관 또는 그 관련된 공무원이 처벌을 받게 될 텐데요. 다만 이거와 관련해서는 정진상 실장 측은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그 당시에 김만배 씨와 따로 연락한 적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예. 지금 남욱 변호사의 얘기는 결국 정진상 실장이 김만배 씨에게 얘기를 해서 김만배 씨가 남욱 씨에게 다시 얘기해줬다. 이런 식으로 전문에 또 재전문이 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부터 좀 의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선 경선을 앞두고 정영학 회계사가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 윤영찬 의원에게 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관련 자료를 넘겼다. 자,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갑자기 윤영찬 의원이 등장을 했어요. 일단 이 소위 말한 대장동 이슈를 가장 먼저 꺼낸 게 그 당시 경선 당시에 이낙연 후보 캠프 측 아니었냐 이런 얘기들 좀 나오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2019년 3월에 이제 대장동 일당이 수익 배분을 받고 나서 이제 그 비용 분담 관련해서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2019년 11월에 정영학 회계사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김만배, 정영학 그 사이에 이제 다툼이 있을 때 지금 관련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이낙연 후보 측,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에게 넘겼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영학 회계사 입장에서 김만배 이제 피고인하고 크게 한번 싸울 때 이제 국회를 좀 이용을 해서 김만배를 압박했다라는 취지의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남욱 변호사가 누구한테 들었는지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뭐 당사자들한테 들은 건 아니고 일단 기자들로부터 전해 받았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또 진위 공방이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뭐 윤영찬 의원은 뭐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더라도 이 검찰 조사를 윤영찬 의원이 받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윤영찬 의원이 검찰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윤영찬 의원실에서는 전혀 사실무근이고 정영학 회계사와 일면도 없다라고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 얘기 자체도 결국에는 정영학 회계사가 윤영찬 의원에게 자료를 주었고 그 부분을 기자에게 들었다라는 얘기인 것인데, 결국 남욱 변호사가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얘기들의 대부분은 누군가의 얘기를 들었거나 또는 들은 것을 토대로 해서 추측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얘기만 가지고 윤영찬 의원이 수사 대상에 올라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 9월에 김만배 씨가 자신에게 천화동인 1호의 지분 10%를 네 거로 해라. 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천화동인 1호는 100% 자신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남욱 변호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당시에는 왜 10%를 네 걸로 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일단 지금 이 재판에서 가장 대립각을 보이고 있는 게 김만배 씨하고 남욱 변호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이 계속 질의를 이제 남욱 변호사한테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이제 계속 논란이 됐던 게 이 지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였는데, 예. 일단 그때는 김만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지분을 본인 지분을 좀 줄이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취지인 건데요. 이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는 난 그럴 생각 없다라고 거절을 했다라는 건데, 일단 이제 이게 왜 이슈가 되냐면 지금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대표 측 지분이 많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김만배 쪽 입장에서는 그 이재명 대표의 지분인데 그걸 막 10%씩 남욱 변호사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건데, 일단 남욱 변호사 측에서는 그때 당시에 어쨌건 논란이 커질 때 일단은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본인에게 제안한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남 변호사의 이제 신빙성이 얼만큼 입증되느냐, 그 문제겠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남욱 변호사의 진술 같은 경우에는 전문 진술의 경우에는 이게 증거 능력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에 나아가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빙성이 있느냐,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증명력을 가지느냐의 문제로
변환이 될 것입니다. 근데 김만배 씨 측의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면 남욱 변호사가 그동안 많은 조사와 수사 그리고 재판을 받다 보니까 검찰 쪽에 압박이나 회유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의심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남욱 변호사의 진술의 신빙성을 지금 탄핵하고 흔들면서 재판의 어떤 그런 흐름 자체를 좀 바꿔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13일째인 오늘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섭니다. 하지만 정부의 강경 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시멘트와 항만 등 화물연대 조합원 상당수가 업무에 복귀하면서 파업의 동력이 떨어질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민주노총은 업무 개시 명령에 반발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단결과 연대로 맞섭시다. 오늘은 전국 15개 거점에서 총파업을 진행하며 화물연대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이어지면서 파업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업무 개시 명령 이후 일부 조합원들은 업무에 복귀하고 있습니다. 전국 12개 항만의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소 39% 수준을 회복해 지난주보다 1.9배 늘어났습니다. 또 오늘 총파업엔 임금 협상에 성공한 지하철 철도 노조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협상 중인 대우조선, 현대제철 등 노조도 전체가 아닌 부분 파업이 예상되면서 단일 대우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 현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아프가니스탄의 고대 요새 앞에서 소년들이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탈레반 정권의 재집권으로 경제 사정이 더 힘든 이 나라에서도 월드컵 축구 열기는 이어집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열광하는 월드컵 축구 열기를 사진과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 아프간 고대 유적지 발라 히사르 앞에서 축구를 하는 소년들의 숫자는 3대 3입니다. 나이지리아의 라고스에서도 며칠 전 장애인 축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축구는 11명이 아니어도 운동장과 골대가 없어도 누구든지 공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또 카타르 도하 외곽의 스타디움에서 월드컵을 관람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자신의 나라가 월드컵 본선엔 못 나가도 축구는 얼마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몇 시간 전에 끝난 세계 1위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아쉽게 졌지만 그래도 잘 싸웠죠? 네. 지난달 28일 우리가 패했던 가나전에서도 붉은 악마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비를 맞으며 우리 팀을 응원했습니다. 축구는 이렇게 결과에 따라 울고 웃지만 어떤 경기보다도 응원의 함성과 열정을 하나로 쏟아내는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네,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에 그쳤지만 우리 대표팀 선수들과 붉은 악마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한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곳곳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레이더 화면 보시면 서해상에서 구름대가 다가오면서 서울 등 경기와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고요. 일부 지역으로는 눈이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내리는 눈은 낮까지 이어지다가 그치겠지만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에는 밤사이 눈비가 또다시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경기 남부와 인천, 충청 지역의 최고 5cm 정도고요. 서울과 경기 북부, 전북 북부, 경북 북부 지역으로는 1cm 미만 정도입니다. 오늘 낮부터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4도, 청주 6도, 대구는 8도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 남은 한 주간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고요.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의 건조함은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